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톡터뷰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이 최소한의 사회적 도덕으로 작용할 때 진정한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보면 법이 최대치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회가 됐을 때 과연 법 질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조상호 변호사님, 부위원장이신 조상호 변호사님 모시고 법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있는 조상호입니다. 네, 현재 검찰 독재 공화국이라는 말이 정말 네. 크게 와닿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런 수사권의 남용,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이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다음에 이거 왜냐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라는 계획이나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 그냥 계속 선출직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 느낌? 원래 이제 검찰총장은 임명직인데요. 임명직으로서 2년이고요. 그다음에 중임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네.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세력이라든가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주 자신의 가진 권한으로 단죄라는 명목으로 말살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총장 직선제 얘기가 네.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출직 검찰총장의 경우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우에는 미래에 이른바 미래 권력을 자기가 디자인할 수도 있다. 검찰권을 통해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되기 전에도 그랬고 되고 난 다음에도 도대체 어떤 국정 철학을 내가 펼쳐가지고 네.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아직도 안 보여요. 비전이 안 보이니까 아주 시시콜콜 어디서 보고받은 이상한 내용 듣고 뭐 예를 들면 뭐 수능 시험을 뭐 자기가 뭐 무슨 전문가다. 교육 전문가고 입시 전문가다. 교육부 과장이나 네. 할 만한 소리를 그냥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래인재 양성의 그 기본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대통령이 각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무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 뭐 과장이라든가 계장이 할 만한 얘기들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잘 모르고 여전히 선출직으로서 검찰총장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난 16일 금요일 날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네. 위반 혐의 7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증인으로 참석한 유동규, 정민용 변호사를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네. 검찰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 어디에 찍혀 있나요? 이게 법률적 쟁점과 사실적 쟁점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법률적 쟁점이라는 건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문제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사실적 쟁점은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법률적 쟁점으로는 대표적인 게 누구를 안다 모른다라는 인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식의 영역을 행위로 치환했어요. 근데 그 행위로 바꿔내는 과정이 정말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지껏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어떤 특정 행위자의 그렇죠.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갖고 다퉈왔거든요. 근데 이번 이재명 대표 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말 갖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다투고 있는 건가요? 그 말 속에 내재된 의미를 검찰이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러니까 네. 사회자가 물어봐요. 어떻게 좀 김문기 씨는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 이후에 쭉 이어지면서 이제 나중에 이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차례 보고받게 되고 그러면서 잘 알게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잘 몰랐다라는 말이 그 알았냐 몰랐냐 갖고의 다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냐 몰랐냐로는 다툴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지금 공직선거법상. 왜냐하면 우리 공직선거법은 낙선 목적과 달리 당선 목적의 경우엔 허위 사실의 유형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직업, 그다음에 상벌관계, 그다음에 고향, 가족관계, 그다음에 뭐 누구한테 지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로 딱딱 정해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행위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떠한 공약을 실천했다. 그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행위를
이제 아예 거짓말로 말한다든가. 근데 안다 모른다,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는 그 어떤 것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한 말 속에 김문기 씨로부터 보고받았다라는 사실, 김문기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친 사실, 이런 본인이 김문기와 함께 했던 행동을 다 부인하는 거다. 그 내재된 의미를 이제 찾는 거죠. 확증 편향이네요. 아니 그리고 확장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이 명확한 사실도 예, 아닌데. 예를 들면 네. 내가 골프를 안 쳤어요. 그러면 그건 행위에 대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몰랐다는 말 속에 그렇게 모든 김문기 씨와 함께했던 모든 형태의 내용, 자신의 자기적인 행위 또 아니면 부작위까지 다 들어가서 그 전체를 부인하는 의미다. 이게 하고 그 해석을 끌어낸 다음에 그 해석의 진위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차장과 여러 차례 시장실로 대면 보고를 했다는 증언을 놓고도 네. 이재명 당대표가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면 업무 일지했는데 없다. 없어요. 예. 있다 했는데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유 전 네. 본부장은 자신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여러 차례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고를 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시장실이 이겠죠. 그렇죠. 처음엔 시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 자리에. 그렇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기억을 물어보는 거다. 시장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야, 어떻게 장소를 몰라요. 장소를 확정할 수 없다면 네. 이게 명확한 증거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그렇죠. 재판부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인정하기 것 같아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우리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를 내가 증명을 하면 오히려 빠져나올 수 있는데 어디인지 모를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해버렸다고 하면 그게 과연 공수사실로 특정된 거냐, 그런 논란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 씨의 이런 증언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그렇죠. 들면 정진상 실장,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의 사건의 경우에도 꼭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줬을 것이다. 그런데 기억을 물어봐요. 그러면 정확히 그때가 언제냐, 얼마를 특정해라. 줬냐, 네. 기억은 나냐, 그렇게 물어보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면 도대체 준 돈이 1,0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뭐 얼마냐, 그러면 수시로 갖다 줘서 정확히 기억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씩 줬냐, 딱 1,000만 원씩만 준 거냐, 꼭 그런 건 아니고 언제는 몇백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이 날짜에는 몇백을 갖다 준 거냐, 1,000만 원을 갖다 준 거냐, 갖다 준 건 맞느냐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이런 재판이 있었나요? 네, 없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네. 검찰이 어떻게 보면 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유동규의 생각을 그리고 증언의 신빙성을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수사라면 누군가가 그런 진술을 하면 검사한테 혼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똑바로 증언해라. 그리고 빼버리죠. 이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차피 기소가 안 되니까, 기소해봐야 깨질 거니까 그거는 혐의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고소를 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억울하다고 다투고 있고, 그러면 검사는 누구 하나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정하게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핵심 증인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랬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같고. 그렇게 하면 불기소하죠. 그게 맞죠. 그렇죠. 그게 검사의 객관 의무예요. 이걸 이것저것 다 맞춰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입증하기 어렵다, 법정에서. 그렇게 되면 접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수 없죠. 왜? 목표를 정해놨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반드시 기소하기 위해선 이 단계를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성 전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정관 부원장을 반드시 엮어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뭘 보고를 할 만한 정도의 이 직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저쪽에 불리한 게 나오면 검사의 객관음을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 이거 담아서 기소하자.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다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에게 어떻게든 그래 너의 증언이 맞아. 맞다. 너의 증언을 어떻게든 재판으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그냥 의심하지 않아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그것이 검사가 재판에서 가져야 되는 수사적 태도잖아요. 네, 객관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검사는 어느 한 당사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음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도
유리한 것도 다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된다. 이게 객관화인데 유리한 거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전혀 조사하지 않아요. 지금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만약 입증이 되려면 어떠한 객관적 사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직선거법은 왜냐하면 재형법정지의 원칙상 그 형벌법규에 명확하게 구성 요건이 나와 있는 그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잘 아는데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심지어. 네. 근데 몰랐다라고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그 국토부로부터 압박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국토부 아니 받은 적이 없는데 국토부로부터 압박 협박을 받아서 그렇게 결국 백현동 사건에서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러면 국토부가 압박했다, 협박했다 그 발언은 국토부의 행위를 적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자의 행위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김은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행위도 지금은 검찰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검찰이 해석을 통해 이끌어내는 거고 그 문헌 자체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인식하고 있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냐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설명한 거라고요. 그렇죠. 기억을 어떻게 보면 행위로 규정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검찰이. 그걸 이렇게 의미를 윤색해서 그렇게 결정한 건데 근데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낙선 목적이 아니고 당선 목적의 경우에는 이 기소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공소장이 되게 특이해요. 다른 공소장과 달라요. 다른 공소장에서는 낙선 목적과 달리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그 허위사실의 유형을 공소장에 특정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써요. 공소장을. 아니면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경력, 행위, 뭐 가족관계 이걸 이렇게 특정해줘요. 근데 이 건에 그게 없어요. 공소장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처음에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공소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공소장이에요. 말이 안 되는 공소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산하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이 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1,300명이 넘어요. 그걸 다 어떻게 얼굴을 기억합니까?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그 대선 때 법률지원단 실무총괄 팀장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당대표 선거 때는 심지어 제가 TV토론 팀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당시 당대표 후보랑 저랑 독대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네.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근데 저를 잘 기억 못하세요. 워낙 많은 지지자들을 만나니까. 네, 그렇죠.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시니까 기억을 다 하기 어렵죠. 네네. 잘 기억 못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가장 검찰의 주장에서 이 어떤 모순을 찾아내야지 이 재판이 끝날 거라고 보시나요? 기소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행위 유형, 그러니까 허위 사실의 유형을 그렇죠. 특정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허위 사실의 유형을 나중에 구두로 특정하게 되는데 구두로 특정한 게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두로 특정하는 데만 3번의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특정을 하라고 요구하고 검찰은 알겠다고 하면서 검토 의견을 내겠다 해서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이 3회나 열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 기일에 특정을 합니다. 우리는 허위 사실의 유형 중에 행위로 특정한다고. 왜 행위냐? 그랬더니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인식의 사고 과정을 거칩니다. 아니 인식의 사고를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보기 어려운 행동이잖아요. 네, 처음 다루는 사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자의 말 자체를 허위 사실이냐 여부로 다투는 게 아니고 말 속에 내재된 의미 속에 또다시 허위 사실의 유형을 끌어내는 그 첫 번째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재판부도 굉장히 사실 재판을 하면서 곤란할 것 같아요. 지금 검찰 독재공화국이기 때문에 네. 재판부 또한 사법부로서 굉장히 네. 지금 몸을 사른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네네. 검찰의 이러한 무리한 기소의 이유 변호사님 뭐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목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반드시 기소해서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결국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가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를 잃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결국에 최종적으로 뭐 4, 5년 법정 투쟁을 네. 통해 무죄로 나온다고 해도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지금 당내에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 논란으로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 양상이 세져가지고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목적은 달성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검찰이 그렇죠. 지금 기소를 하려고 굉장히 힘들게 무리하고 있네요. 그럼요. 이게 나중에 무죄를 받던 말던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네요. 검찰에게. 그렇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힘을 꺾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의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올 후폭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죄가 나왔을 때. 근데 그런 거는 전혀 고려치 않아요. 지난 15일 또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네.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 질문 중에 이제 김만배 씨에게 김용 부원장의 실제 전달된지 알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 김만배 씨가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 이번 재판 어떻게 보셨나요? 저 김만배 씨는 본인을 위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한 예, 목적인 거죠. 네. 그래서 김만배 씨 또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 거짓말들이 이제 뭐냐면 어떠한 로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는 그 얘기 재판 과정에서 보면서 참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쨌든 누구와도 자기는 결탁하지 않았다. 네, 그렇죠. 어떠한 로비도 하지 않았다는 네. 건데 재판장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재판장이 볼 때는 네가 어떠한 로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분의 절반을 가져갔냐. 그래서 그 막대한 이득 중에 절반을 독식하게 되느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조병 부장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뭐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장동 사건은 그냥 검찰 게이트입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 형관들이 개입해서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만배 씨가 처음 이른바 대장동에 지분을 갖기 시작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50%까지 지분을 끌어올리게 된 거, 이 전반적인 과정이 다 검찰 전형관들의 결정적 도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속된 말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그렇죠. 50억이 뭐야? 걔는 100억, 200억도 줘도 돼. 그 정도의 공을 세웠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부동산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인허가가 아닙니다. 원래 땅 작업하고 왜냐면 땅이 있어야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금융이에요. 자기 돈 갖고 사업 못 하잖아요.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그렇죠. 네. 워낙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기 돈 갖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PF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금이 조달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박영수 전 특검하고 곽상도 전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김만배가 지분을 거의 독식하게 한 것도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커요. 처음에 이강길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 대장동 사업들을 2009년도에 막 이렇게 웨이드를 합니다. 만들어 가면서 땅을 거의 80% 가까이 계약을 이뤄내요. 땅 계약을. 그러니까 땅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이강길이 부산저축은행의 도움을 좀 받죠. 거기에 이제 뭐 조우영이 개입되고 막 이런 개입되죠. 네, 네.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돈하고 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둘이 맞물리고 돌아가다가 부산저축은행이 엎어집니다. 그러면 엎어지면 사실은 거기에 불법 대출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환수돼야 돼요. 환수됐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저축은행 비리 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등장을 해서 결국에는 이강길이는 구속이 돼요. 근데 나머지 일당은 다 살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업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나머지 일당이었던 남욱 변호사한테 넘어갑니다. 근데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했겠습니까?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만배가 해요. 그렇죠. 김만배가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남욱이 결국에 그 지분 100%를 독식하게 된 건 김만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욱의 수사에 대해서는 잘 막아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도 계속 수원지검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사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남욱이 당시 이재명 그 성남시장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그래서 나중에 성남시장하고 2014년도에 성남시장 선거를 같이 치렀던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신영수 후보가 있어요. 그 신영수, 그 이전에 국회의원도 했었어요. 그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었던 성남시의원 신동수에게 뇌물을 줍니다. 근데 그 수사를 계속 막고 있었어요. 근데 막아준 게 누구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13년도 녹취록에 청와대에서 막아줬다 그래요. 근데 그때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누구였냐? 곽상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016년도에 곽상도가 대구에서 출마를 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에. 그때
야 그렇게 수사에 도움을 줬는데 가서 좀 고맙다고 하고 돈 좀 드려. 그래서 남욱이 5천만 원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대충 네. 예측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남욱이 수사를 맡고 있다가 결국에는 2014년도에 2013년 이제 말에 그 곽상도는 퇴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법무공단으로 옮겨요. 근데 그 2014년도에 남욱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고 남욱의 수사를 받으면서 결국 남욱에 갖고 있던 대부분의 지분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남욱은 조금 갖게 되고 김만배한테로 그렇죠. 더 이상 안 막아주는 거죠. 막아줄 수 없는 거죠. 막아줄 이유도 없죠. 이제는 김만배가 지분을 독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를 가져가요. 그래서 김만배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게 되죠. 그것도 결국엔 검찰권이에요. 검찰 수사의 향방에 따라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저기 우리은행 컨소시엄에서 박용수 특검이 네. 특검이 이른바 1,600억인가요? 그 1,300억인가 그 투자 의향서를 받아다 줍니다. 이게 그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 의향을 받았다는 게 고려가 돼가지고 그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을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이 화천대유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자금 조달도 돼요. 그게 어디냐?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이른바 그쪽에 성균관대 동문인 하나은행장 김정태 행장을 물고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거기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곽상도 50억 클럽의 그렇죠. 기소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금과 그 다음에 땅은 결국 그 사업체의 지분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 땅을 알바기로 갖고 있었던 거니까 그 전부가 결국에는 검찰의 결정적 도움으로 그 사업체 지분의 절반을 김만배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검찰의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합작해서 일어난 검찰 게이트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로 갔냐, 자금의 출처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또한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네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라고 그 나오는 증거는 유동규 씨 진술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중간중간에 정황 증거들도 막 무너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민용 변호사가 돈 가지고 돈이 있었던 그 방을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밖에 못 봤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황들도 다 깨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정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 같은 경우도 대장동 이전에 2014년도에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위례의 도움을 받았으니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13억, 채 20억을 조성해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뭐 나중에 세금도 떼고 뇌물 주는데 자꾸 왜 세금을 떼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금 떼고 비용 떼고 어쩌고 하면서 결국에는 최종 13억 5천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13억 5천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억 5천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12억을 어디다 했냐 그랬더니 12억은 알아보니까 뭐 자기들 뭐 집 사는 데도 쓰고 뭐 그다음에 선거 도움 준다고 뭐 대순진리에도 뭐 좀 갖다 주고 네.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쪽에서 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결국 이쪽 캠프에는 1억 5천만 전해준 거죠. 김용 부원장 1억, 정진산 전 실장 5천만 원. 그럼 13억 5천 중에 1억 5천만 준 거예요. 이런 파트너하고 428억 약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직후에? 그로부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428억을 약정합니다. 12억을 마음대로 딱 전체 13억 5천 중에 12억 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면 428억을 줄게, 그러니까 1,000억을 줄게 하는 그런 약속을 믿고 그쪽에 대정도 사업권을 줬다는 거예요.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논리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재판장이 자꾸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호 충돌되는 부분들. 도저히 왜냐면 누구 증언했다면 이미 2014년 2월달에 처음에 2월달이라고 그랬어요. 2월에서 4월 사이.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6월에서 7월로 바뀌고 그 다음에 2015년 2월로 바뀌어요. 계속 유동규의 진술로 바뀌거든요. 그 약정한 시점을. 근데 아무리 2015년 2월 가장 뒤로 밀어놨다 하더라도 2015년 2월하고 2014년 6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7,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7, 8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미 한 번 약속을 어겼어요. 전체에서 한 90% 정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죠. 써요. 마음대로 써버렸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다시 그 약정을 누가 믿고 줘요? 약정을 믿고 그걸 준다는 게 사업권을 준다는 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날 사실들인데 네. 검찰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 근거 뭐가 성립돼야 돼요?
어떤 사건이요? 이번 김용 민주연구원 부화장 정치자금법 네. 위반 혐의에 대해서. 그 김용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법리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관계인데 사실관계에 대한 지금 입증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김용 부원장이 여러 지금 한 2차례인가 그랬거든요. 2월 4일이라 그래서 2월 4일 알리바이를 입증했더니 2월 6일이라 그래요. 6월 6일 날 알리바이 입증되면 2월 초순이라 그래요. 처음에 공소장에는 날짜를 적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오히려 변호를 해서 공소장을 고치는 경우가 될 수 있겠네요. 날짜를. 계속 공소장을 고쳐 나가는데 그걸 계속 받아주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무슨 투성이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뭐 1억 박스를 이렇게 끼고 왔다는데 이렇게 끼면 정말 불룩해집니다. 그 신발 그거를 케이스를 넣어서 하면 보기 흉해요. 그럼요. 아니 지금 차라리 그냥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게 낫죠.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16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작년 10월 14일부터 16일 이틀 사이에 하루 9시간씩 유동규 씨에 대해서 면담 조사를 했다며 공개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검찰 수사관이 참여도 없어서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실질적으로 이 피해자 조사를 할 때는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우리 법상으로는 네. 피의자 조사 시에는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작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를 하려면 그게 필수인 거죠? 네, 필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밀실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밀실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검사라도 뭐 인권보호의식이 투철한 검사라도 이제 욱하고 갑자기 끌어올 때가 있거나 그렇죠. 열이 받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제 욕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회유, 그러니까 불법적인 회유라든가 강압, 폭행 이런 게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검사의 그러니까 피의자 조사 시에는 수사관을 동석해서 참여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인이 함께하라는 거죠. 근데 이 유동규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그 면담 조사, 불법 면담 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가 그 유동규 증인의 증언 내용이에요. 모든 조사가 검사의 조사실이 아니라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집무실. 아, 조사실에서는 수사관이 동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 동석하는 방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검사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검사실을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면 이제 양쪽에 책상이 있고 그래서 한쪽에 실무관, 한쪽에는 수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문의 정면으로 보이는 보통 가운데 쪽에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 그 구조가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검사 조사실이라 그래요. 조사실. 거기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안쪽으로 보면 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딱 열면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문을 딱 열면 이제 집무실이라 그래서 검사가 개인적으로 손님을 응접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본인이 조용히 기록을 검토하고 싶을 때거나 아니면 뭐 때로는 좀 휴식을 취하고 싶거나 그러면 있는 방이에요. 그러라고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된 방이고 거기에는 검사의 책상밖에 없어요. 책상 거기서밖에. 검사 혼자 앉아서 쉬는 곳이에요. 거기 그리고 앞에 탁자 있고 그래가지고 그 탁자에 이제 가끔 가다가 본인 손님을 불러서 같이 차담하고 티타임을 하거나 맞습니다. 네. 아. 그런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래서 조사를 보통 안 하고 만약에 장소의 문제가 꼭 아닐 수도 있으니까 출장 조사도 하는 거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혹시라도 거기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옆에 수사관이 배석해야 돼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보통 그러니까 거기서 잘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조사실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유동규는 모든 조사를 그 집무실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예.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조사 시에 수사관 옆에 있었냐?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문은 좀 열어놨대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피의자 조사 시에는 반드시 수사관의 동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34조를 그렇죠. 위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2022년 10월 13일까지는 피의자 조사를 해요. 그리고 조서를 작성하고. 근데 말이 다 안 맞아요. 객관적인 상황하고. 도저히 이거 조서를 쓸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부터 14일부터 15, 16, 이 3일 동안 하루 평균 한 8시간 정도씩 면담 조사라는 걸 합니다. 단둘이 면담 조사를 하는 거래요. 조서도 작성하지 않아요. 수사관도 동석하지 않고. 아, 그럼요. 당연히. 그 전에 조사도 수사관이 동석 안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일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조서가 싹 정리돼요.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들하고 이제 일치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뭐냐면 거기가 저 예를 들면 복도식 아파트인데 계단식 아파트라고 그렇죠. 얘기한다거나 말이 바뀌었죠. 막 다 바뀝니다. 뭐 그리고 뭐 원래는 1억 5천을 김만배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김만배에서 받은 1억 5천을 차에서 1억은 놔두고 왜냐면 1억하고 5천을 각각 김용 정진상 두 분에게 줘야 되니까 이걸 쪼개기 위해서 왜냐면 1억 5천 주고 5천만 원을 뺏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자기 차에서 쇼핑백에 들어있던 1억 5천 중에 5천을 빼서 5천이 또 뜯어지면 안 되니까 그 검은색 비닐봉지를 2장을 겹쳐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서 일단 1억 그 쇼핑백에 든 거를 김용 부원장한테 주고 5천만 원을 그렇게 해서 전달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근데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 앞에 CCTV가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을 것 같아서 계단을 따라 5층까지 올라가서 전달해줬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거기에는 계단식 아파트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요. 그러면서 1층에 내려오라 그래서 옆에 1층 옆에 밖에 있는 데서 줬다고 말을 바꾸고 또 그 1억 5천 김만배한테 받은 거 맞아? 그러니까 안 맞아. 왜냐면 김만배가 돈을 준 적이 없어요. 없다고. 예,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무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억하고 5천을 각각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또. 그래서 말이 다 이제 틀려집니다. 틀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돈을 자기 차 안에서 그렇게 나누는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한 그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붕 뜹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번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동규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참고인 진술과 일치한다. 변호인단은 법정 밖이 아닌 법정 내에서 합리적 주장을 하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저는 법정 내에서도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법정 밖에서 우리한테 합리적인 주장을 하라고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도 만약에 그 법정 내에서만 할 거면 법정 내에서만 하세요. 왜 그렇죠. 4차장 티타임이라고는 형식으로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맨날 이상한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대해서 대응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도 그러면 법정에서만 얘기하세요. 왜 법정 밖에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법정 밖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 변호인단이 대장동 사건이 네. 정권이 교체된 후 정치적 의도로 재수사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굉장히 비판하고 나섰는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 이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렀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서 흘러가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도 이재명 대표를 어느 정도 겨냥하고 수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양심상 도저히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 그대로 이제 기소를 한 거죠. 최종적으로. 그러면서 그때 수사의 결과는 보니까 결국에는 김만배 일당과 그다음에 되게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 유착을 해서 일정 부분 비리가 있었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7월 달에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놀리고 뭐고 다 상관없다. 이재명 대표를 잡아라요. 잡아라. 결국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면서 기소까지 간 거잖아요. 가기는. 그렇죠. 근데 정말 황당한 게 자기들이 낸 답안지로 1년 6개월 넘게 재판을 하면서 그 수사와 재판으로 국민 세금을 수백억 예산을 썼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하나 바뀌더니 답안지가 다 틀렸다고 자기들이 낸 답안지인데 다 틀렸다고 싹 고쳐가지고 1년 6개월 뒤에 갑자기 새 답안지를 내서 새로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돼. 그러면 전에 했던 처분이 터무니없던 처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들 다 징계해야죠. 그렇죠. 징계해야죠. 당연히 징계해야 됩니다. 잘못된 수사였기 때문에. 잘못된 수사로 잘못된 결론을 내가지고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그리고 수백억의 세금을 낭비하게 했는데 근데 왜 거기는 손도 못 댑니까? 진짜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 민주당을 향한 지금 굉장히 끝없는 검찰 수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난 체포동의안 요청을 설명하기 위해 네. 이 국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가운데 실시간 수사 사안을 보고받느냐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터져나고 있습니다. 네. 이 법무부 장관의 영장에도 없는 기밀에 대한 국회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다 이제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여부를 떠나서 이거 장관이 너무 뭐라 그래야 돼요? 좀 무게감도 없고 철도 없고 이 좀 그다음에 장관이라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오해하지 않게 누가 보더라도 중립적인 언어로 설명을 해도 부족한데, 왜냐하면 의심받잖아요. 지금 이 정부는 워낙 검찰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검찰의 수사권이 정치권을 향할 때는 국민들 누구나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언행에 신중을 해야 돼요. 근데 언행에 신중해야 되는데 대놓고 나는 이거 그냥 정적 죽이기야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라서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 한 주만 안 되는 본인의 지지층한테는 인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밉상이죠, 밉상. 아니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일정 부분 보고받을 권한은 있어요. 검찰 사건 사무규칙상. 왜냐하면 검찰도 행정부 공무원이고 그렇죠. 대통령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장관이 또 특정 사건에서는 총장을 통해 지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휘의 전제는 보고예요. 사실관계를 알아야 지휘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도록 항상 언행은 신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대면 혼나죠. 그렇죠. 네. 아니 실질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요청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공소장에도 없는 진짜 검찰의 실시간 내용들을 그냥 발언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그 오만한 태도잖아요. 그렇죠. 여기 표결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보니까 최근 들어 이게 한 20여 명 정도가 캐스팅 보트인 것 같은데 한 20여 분 정도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되는데 그 일이 뭐 돈을 준 사람에 대한 영장을 돈을 받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도 뭐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결론이죠. 그렇죠. 네, 네 결론이에요. 네 결론으로 본인의 생각이죠. 네, 네 결론으로 20명이 받았을 것이라는 거고 아직 증거로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의심한다고 그러면 표결권이 제한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네. 국회의원들을 모욕 주는 거죠. 망신 죽인 거죠. 국민의 대표를 모욕 주는 거. 이게 본인이 임명직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일 그냥 사표 내라고 하면 사표를 던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임명직 주제에 감히 선출직들 앞에서 뭐 뇌물을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뇌물을 받았으니 표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오만을 떠는 거죠. 이 윤석열 검찰의 특징은 가장 강력한 것은 생각을 법리적으로 확정을 짓네요. 네. 그러니까 뇌피셜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허위사실 유포로 체포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확증 편향이 너무 강하네요. 화직 편향이 강한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벚꾸라지답게.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수사 말고도 굉장히 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교도행정도 법무 업무고 그다음에 출입국 관련 업무도 법무 업무고 그다음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각종 민형사와 관련된 아니면 민사, 상사 뭐 여러 가지 이 제도 연구에서 법률이 뒷받침해줘야 될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그 연구의 결과로 법무부가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검찰 중심의 법무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수사 쪽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무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본인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무래도 수사권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권한 행사를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항상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가 너무 나대서 수사권으로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수사권에 국민들의 신뢰를 그렇게 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대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그렇지 않아도 의심스러운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공정해 보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말대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도 지금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이게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여야 이런 거 구분 없이 오로지 법만 쫓아가서 하는 수사다. 이거 누가 이거 믿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로 여부를 떠나서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있지. 근데 그거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의 아주 가벼운 언행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촐싹거리는 언행이 검찰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인 거죠. 검찰 내부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좀 있나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사실은 검찰 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키우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특수부 일변도의 검찰을 만드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 검찰 내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죽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이른바 형사부 우대 원칙이라는 걸 통해서 그 검찰 내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그다음에 일부 요직을 독점하면서 권한을 남용해왔던 특수부 검사들을 다수의 형사부 검사들로 견제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검찰 개혁이 방향이 좀 잘못 잡히면서 오히려 형사부 검사들이 권한이 대부분 박탈이 되고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죠 권한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검찰권의 대부분이 특수부 검사들의 권한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폐해가 더 심해졌죠. 이제 향후 만약 검찰 개혁이 된다면 조정돼야 할 첫 번째 부분 뭐라고 보시나요, 변호사님은? 저는 검찰은 수사 지휘에 집중하도록 조직 개편을 다 해야 된다. 지금은 심지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도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관과 기관이 서로 견제하게끔 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핵심 뭐냐면 검찰은 법률가들로 뽑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법률 통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에 검찰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경찰을 견제하는데 검찰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사 지휘는 검찰이, 직접 수사는 경찰이. 그래서 상호 견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차기 네. 임명직 또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장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지난 고검장 김홍일 고검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특수통으로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되었고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 총괄 수사를 했었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적임자겠죠. 본인이 수사팀장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뭐 어미 처벌하고. 근데 거기에 허수아비 거수기 노릇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일종의 사정 기능을 약간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패 방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 부패 방지 업무라는 사정 기능에도 검찰을 갖다 넣어놔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정권을 강화하고 그 사정권을 통해서 공무원과 그다음에 공직사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독재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검찰권으로 어떻게 보면은 색깔을 통일시킨 그런 강력한 힘으로 정적이고 뭐고 다 때려잡고 아주 강압 통치를 벌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가장 재밌는 점은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지난 윤석열 대선 네. 캠프에서. 네. 이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국민권익위원장이 앉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일단은 그게 정치공작 진상규명이라고 했는데 정치공작이 아니고 이게 거기서 김홍일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정치공작이 뭐냐면 이른바 본부장 비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 배우자, 장모 비리의 상당 부분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그게 정치 공작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공작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김홍일 전 고검장이 임명이 된다면 네. 어떻게 우리 국민들 대응해야 될까요? 이건 그러니까 다 국민들이 나중에 평가하실 거예요. 지금은 본인들이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임명하고 이번에 뭐 또 이동관 같은 그렇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학폭 사건 그리고 그 학폭 무마 사건에 당사자였던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아직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임명하면 다 이긴 것 같지만 그게 결국에는 이 정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계시고 갑자기 속보로 떴는데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그 정부 여당이 스케줄에 끌려가지 않겠다. 정부 여당의 어떤 정치 노름에 같이 뭐 이렇게 들러리, 왜냐면 정부 여당이 그거를 끌고 가면 다행인데 그러면 대항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거기에 언론이 결합해서 이제 이른바 이재명 악마와 그다음에 야당 죽이기에 같이 동참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오로지 법원을 믿고,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법원에서 부당한 결정이 내려지면 본인이 또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은 사법부를 한번 믿어보고 그게 안 되면 국민만을 믿고 가겠다. 이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법률가로서 네. 즉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그 정도는 걸러줄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 이제 국민과 함께 나서 싸울 수밖에 없죠. 이거는. 재판부를 한 번 더 믿어보겠다라는 이재명 당대표 의지인 것 같은데 재판부를 믿어보겠다라는 것보단 안 나갔을 경우에 계속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악마화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정책 입지가 좀 좁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본인이 어떤 살신성인의 자세로 해결해 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당내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당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내 지금 이른바 비명 내지 반명 쪽에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번에 쐐기를 받고 만약에 안 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당우사의 장세로 나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남용되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불체포 특권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찌되었던 삼권 분립 체제에서 행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말이 좋아 삼권 분립이지 우리는 그 행정부 절대 우위의 국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절대 우위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사정권이 오로지 중앙정부 대통령에게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정부는 직전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이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처럼 검찰권, 이 사정권과 대통령이 밀착되어 결합되어 있는 그 형태를 우리 현 정사에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런 그 중차대한 시기에 워낙 당내에서 이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흔드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가 내가 나서서 희생하겠다라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네. 또 민주혁신 행동에서 네. 강력하게 당원들과 함께 동참해서 나서시고 계시는데 지금 원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혁신에 대한 목소리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민주당 혁신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혁신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의 강화는 첫 번째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투명한 정보 속에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1인 1표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 그렇죠. 예. 근데 그 표의 등가성과 그다음에 투명한 정보 공개는 결국에는 그 당이라는 게 정당이라는 게 결국 함께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의 어떻게 보면 평가 결과, 그 다음에 당무감사 결과 이런 부분들은 당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투명한 공개 속에 그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평가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1인 1표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대의원제 폐지 내지는 대의원제도 유지하더라도 대의원들 또한 그냥 권리당원과 동등하게 1인 1표만 행사해야 된다는 거. 그것과 그다음에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 왜냐면 왜 중앙위원이 후보를 결정합니까? 그렇죠. 후보도 결국엔 당원이 결정해야지. 효산투표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와 당무감사 평가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계속 쇄신의총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쇄신의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당원들이니까 자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쇄신한다고 하는 말은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회의원은 당원일 뿐입니다. 당에서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당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도 당원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당 혁신을 본인들이 주도하냐 그러냐고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죠. 그렇죠. 당 혁신은 당원들이나 당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당 혁신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당대표나 최고위원들, 직접 당원들이 선출돼. 투표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당원들의 대의기구, 그 사람들이 다 대의기구거든요. 그 대의기구가 결정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쇄신의총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은 보면 다 당내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번에 우리가 원내 이 법안을 이 개혁 법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 5개 정도의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방식으로 이 법안을 관철해서 국민으로부터 우리 당이 지지를 받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라면 쇄신의총의 주제에 적합하죠. 근데 자기들이 뭔데 무슨 당 혁신과 당 쇄신을 논합니까? 거기에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의 법은 뭡니까? 당원 당규예요. 그렇죠. 그 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그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쇄신의총에서 이른바 비명계라 불리는 의원들은 당원이 아닌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그 국민은 누가 규정하나요? 그렇죠. 네. 본인이 생각하는 국민이잖아요. 근데 당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와 정강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결사가 정당입니다. 정당이죠. 그러면 그 정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연히 당원이죠. 당원이죠. 당연히 당원입니다. 근데 그 당원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대중정당이라면 국민들과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함께하며 가야 된다. 그다음에 국민의 그 현실적 경험 이익보다는 추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인 거지. 어떻게 국민이 당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은 그리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이 당의 주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국민을 누가 규정하냐고요. 아무도 규정할 수 없어요. 당원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지. 지금 쇄신의총을 가지면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 대표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8월 말을 전후해서 이 대표 체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혁신이가 이런 판을 깔아줘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혁신위가 역할이 중요한데 혁신위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특히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보면 주요 정당들 특히 국민의힘보다도 당내 민주화에서 더 뒤처졌다. 이런 비판은 좀 부끄럽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국민의힘은 이미 대의원들도 1인 1표예요. 더 이상 많은 표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번에 그냥 당원 100% 투표를 했는데 그렇게 당원 민주주의 나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도 당원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뒤처졌는가? 그 부분은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렇죠. 혁신위의 방향성을 이제 이야기해야 하는데 혁신위의 방향성 첫걸음은 보시기에는 표의 등가성이신 거죠. 표의 등가성과 그다음에 정보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트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과 착오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21세기 정당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극복될 만큼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대의원의 한정된 권한 행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누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좁혀가는 방식으로는 정당이 대중과 함께할 수 없다. 오히려 대중들에게 열린 문화로 개방하고 그들의 생각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정당 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시켜가지고 정당 민주화를 이뤄야 대중과 함께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쇄신의총 지금은 사실 방향성이 옳다고 보시진 않죠. 지금의 쇄신의총의 방향성. 그렇죠. 그러니까 쇄신의총에서 뭔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쇄신의총에서 혁신의 구성을 논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이번에 송갑석 최고위원이 한 말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한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말을 더 했어요. 뭐냐면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쇄신을 약속하면서 혁신 기구를 새로 띄우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혁신 기구를 띄울지 말지는 의원총회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기 당원 당규라도 다시 보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의원총회에서는 원내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을 협의하게 돼 있는 것이지 당무와 관련된 걸로 의원총회는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없어요. 근데 무슨 갑자기 단 혁신기구를 새신의총에서 결의 대상이 아닌 걸 결의해놓고 이제 와서 뭐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구성을 못했다. 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당원 당규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와서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 당원보다도 못한 소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법률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또 활약하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보시기에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첫 번째는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항상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한 발 앞서서 혁신을 해나가야 돼요. 자꾸 국민의힘은 저렇다, 국민의힘은 저렇다 이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렇게 했는데 안 하냐 이런 소리 안 듣게 국민의힘보다 더 민주적이고 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체제 하에서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발탁시켜 내보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야당입니다. 야당은 이제 여당의 체질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정부 여당이 독주하거나 권한 행사를 남용하면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수 있는 투쟁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야당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당으로서 정책 집행력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나마 국회 다수당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보세요. 법 만들면 뭐합니까? 시행령으로 멋대로 뜯어고치면서 계속 집행을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야당은 여당의 실정과 무능에 대해서 가혹하리만치 비판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인권이라든가 국민의 기본권을 그렇죠.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고 싸워줘야 돼요. 지금 보시기에 야당에서 민주당의 역할 잘하고 계신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야당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당같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자기가 뭘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막 어떤 국정 운영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발목 잡는 모습을 비춰 보이면 오히려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발목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걸 지적하고 견제하라는 거지. 견제하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요? 행정 집행력이 있나요? 없죠. 네. 근데 뭘 할 수 있는데 뭘 정책정당으로서 무슨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정책정당으로서 야당의 잘못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라고요. 그게 야당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당이 사실 정책적으로 제대로 된 없습니다. 법안을 하나 내는 것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아마 헌정사상 처음 등장한 대통령일 겁니다.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큰일입니다. 네. 수능을 좀 이렇게 많이 검토해 보셨다니까 그러면은 그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그렇죠. 예, 출제원으로. 예, 그러니까 사회과 과목으로 해가지고 법과 사회 이런 데서 출제 문제 한번 그런 거 좀 내면 될 것 같아요. 조상호 변호사님에게 정치란 그리고 정치의 역할과 책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뜻을 이 국정 운영,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되고 그 국민들의 뜻은 때로는 본인이 생각할 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정말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국민들에게 이롭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따라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거를 본인들 뜻이 안 맞으니까 무시하거나 뜻이 안 맞으니까 그분들을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왜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지 왜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지를 끊임없이 국민들과 당원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도 설득이 안 되면 그분들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 정당과 국민, 특히 그 정당의 당원들 같은 경우는 생각과 어떤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른바 내 편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정당 사람들을 설득합니까? 그러니까 내 편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지 못했다면 내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항상 국민들의 뜻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책 이상과 뜻이 있는데 그게 국민들의 생각과 일정 부분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라줄 수 있을 때까지 설득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상호 변호사님이 꿈꾸는 네. 정치인 어떤 모습이세요? 본인의 정치인 모습. 그게 어떤 그 현실 정치인에 투영한다면 저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저는 존경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에요.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때로는 냉정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권력자가 냉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주변에 그 뭔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또 과감히 끊어낼 땐 또 어떻게 보면 비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식견도 굉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보화 사회로 발전을 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서 지금의 이런 IT 강국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조상호 변호사님 들어오셔서 그런지 응원의 댓글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면서 조상호 변호사님 꼭 국회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열심히 그래서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네. 하시면서 민주당에서도 큰 역할 바라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지지자분들 네. 그리고 또 당원과 시민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이 여러모로 뭐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엄혹한 시기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또 총선의 기간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고 그 승리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독재를 야당 차원에서 철저히 견제 감시하고 감독하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체질 강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내에서 그래도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들 같이 원회에 있어서 아직은 부여된 권한이 없거나 약하지만 그런 민주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회에서부터도 더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지지에 힘 보태주시면 반드시 그 2024년 총선 때 이 윤석열 정부의 포갑 정치를 끝장낼 수 있는 거대 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조상호 변호사님 댓글에 어느 지역 출마하시는지요 박윤아님이 남겨주셨는데 네, 서울 금천구에 네.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 금천구는 제가 21대 총선 때도 준비했었던 지역인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께서 전략 공천돼서 오시는 바람에 이번에 한번 제대로 승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검승부를 기다리고 계시는 네, 거군요. 네, 많은 지지자분들 그리고 또 당원분들, 시민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더욱더 좋은 정치를 해주실 수 있는 정치인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정말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또 함께해주신 조상호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요일 1시 톡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